제사상이 어디 있어요? 시아버지 기일을 맞아 평생 큰 며느리를 제 집 종처럼 부려먹기만 하던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가 큰형네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거실 한복판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풍도 제기도 그 흔한 음식 한 접시조차 놓여있지 않았어요. 수년간 새벽부터 홀로 전을 부치고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도맡아 온 그 착하디착한 맏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로 시아버지 첫 제사상을 차리지 않은 걸까요? 게다가 그 곁에는 평생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온 시어머니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텅 빈 거실 앞에서 얄미운 시댁 식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그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내내 큰 기운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편안히 자리 잡으시고 함께 들어보실까요? 미영은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으리란 건 각오했지만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겪는 고생은 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미영은 해가 뜨기도 전 어둑어둑한 새벽부터 부엌불을 켰어요.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찬바람이 부엌 창틈으로 스며들어 손끝이 시렸습니다. 미영은 두꺼운 카디건도 벗지 못한 채 곧장 앞치마부터 둘렀어요. 명절 상에 올릴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동태포가 큰 대야로 하나 가득 부추와 실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갈아놓은 고기 반죽에 밀가루 봉지까지 이 많은 걸 언제 다 부치나 싶어 손끝이 저릿했어요.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동안 미영은 쪼그려 앉아 꼬치부터 꿰기 시작했습니다. 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으니 무릎이 금세 시큰거렸는데 그래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칙칙. 반죽을 올릴 때마다 뜨거운 기름이 팔뚝으로 튀어 따끔거렸지만 이 정도야 명절이면 늘 있는 일이라 미영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누이네 식구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누이는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답게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방금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는 곱게 말려 있었고 손톱엔 반짝이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죠. 텔레비전에선 명절 특선 영화가 흘러나왔고 시누이는 그걸 보며 연신 깔깔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새언니가 무얼 하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미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부엌으로 들어와 접시라도 나르며 거들어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1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걸 그때의 미영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영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뜨거운 물이라도 한 잔 드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미영이 붙여놓은 전 접시를 쓱 훑어보시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손이 왜 이렇게 굼떠? 새벽부터 부산을 떨더니 한 게 고작 이거야?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부엌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뜨거운 팬 앞에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명절 아침부터 얼굴 붉히기 싫어 미영은 그저 네, 얼른 할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참 복도 많은 줄 알아라. 이렇게 명절이면 우리 딸이 얼굴이라도 비춰주니 얼마나 좋아. 시집간 딸이 친정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러니 너는 이런 거라도 부지런히 해서 온 식구 입에 맛난 거 넣어줄 생각을 해야지. 미영은 그 말에 잡고 있던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정작 명절 음식이며 살림이며 모든 걸 도맡는 사람은 미영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손 하나 까딱 않는 딸만 대견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뭐라 항변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시어머니는 미영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나가셨어요. 그러곤 소파에 앉은 딸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은 뭐하러 부엌에로 와. 손에 물 묻히지 말고 편히 쉬어. 힘든 건 새언니가 다 하면 되지.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럽고 따뜻하던지요. 미영에게 쏘아붙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요. 미영은 프라이팬 앞에 우두커니 서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뜨거운 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미영 자신도 알 수 없었죠. 그때 마침 남편이 세수를 하고 부엌 앞을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방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영은 다시 신문지 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고 손은 기름에 절어 미끌거렸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미영은 홀로 수십 장의 전을 부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접시에 전이 쌓여갈수록 미영의 마음속에도 이름 모를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추석날의 서러움은 사실 미영이 겪은 수많은 서름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언제나 미영의 어깨 위로만 차곡차곡 떨어졌으니까요. 가장 미영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건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집안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길 때마다 꼭 미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는 법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슬며시 운을 떼곤 했죠. 언니, 이번에 아버지 칠순 잔치하잖아요. 식당 예약금이랑 현수막이랑 답례품이랑 이런 거 언니가 알아서 챙기죠? 우리 오빠가 이 집 장남인데 장남이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큰돈 나가는 건 언니니가 좀 맡아줘요. 말끝은 늘 이렇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어요. 오빠가 장남이니 큰 며느리인 미영이 다 알아서 하라는, 그러니까 잔치에 드는 목돈은 미영의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미영이 몇백만 원을 들여 잔치상을 다 차려놓으면 정작 손님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건 시누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준비했어요 라며 눈웃음을 짓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면 미영은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특히 미영의 가슴을 후벼 판 건 시부모님 병원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검사비에 약값까지 꽤 목돈이 나올 상황이었죠. 그때도 시누이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미영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언니, 엄마 병원비는 언니니가 알아서 좀 해요. 우리 오빠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왜 우리한테 나누자고 그래요? 장남이니까 다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였어요.
미영은 기가 막혔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돈 이야기로 얼굴 붉히기 싫어 두말 없이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는 큰 며느리에게 떠넘겨 놓고 정작 자기는 그 돈으로 놀러 다녀온 셈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미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 두 분 종합건강검진 예약부터 결제까지 전부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장남리가 부모님 건강은 챙겨야지라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정작 돈 한 푼 보태지 않았어요. 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닌 것도 오롯이 미영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신경 써준 덕분에 검사 잘 받았다. 정작 신경 쓴 사람은 곁에 서 있는 미영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시동생네도 만만치 않게 얌체였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꼭 동서가 미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님, 이번 어머니 생신 선물은 형님네가 좀 알아봐 주세요. 아주버님이 장남이시니까 이런 건 큰 집에서 해야 맞죠. 저희는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요. 좋은 걸로 하나 딱 정해서 사두시면 저희가 나중에 돈을 좀 보탤게요. 그 나중에라는 말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 선물을 고르느라 백화점을 몇 바퀴씩 돌았고 그렇게 마련한 선물 상자엔 언제나 시동생 부부 이름으로 카드가 꽂혔어요. 돈은 미영네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도 말이죠. 시동생은 생신 당일 그 상자를 마치 자기가 직접 산 것처럼 어머니께 척 내밀며 생색을 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하고요. 그 말을 부엌에서 듣고 있던 미영은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움켜쥐었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생신상을 차리는데 손가락 하나 보태지 않았어요. 미영이 새벽부터 장을 봐다가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치고 갈비를 재는 동안 시동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동서 역시 소파 한쪽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부엌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러다 밥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식탁 앞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미영이 밤새 정성 들여 차린 음식들을 마치 당연한 듯 받아먹으면서 동서는 한술 더 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님, 갈비에 간이 좀 세네요. 다음엔 좀 싱겁게 해주세요. 미영은 그 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차린 상 앞에서 고맙단 인사는커녕 간이 세네 어쩌네 품평을 듣고 있자니 서러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이번에도 꾹 참았어요. 여기서 얼굴을 붉히면 결국 예민한 며느리로 몰릴 게 뻔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에겐 이상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시누이와 시동생의 몫이었고 힘들고 돈 드는 일이 생기면 전부 장남네, 그러니까 맏며느리인 미영의 몫이었어요. 마치 미영은 이 집안의 살림을 대신 굴려주고 돈을 대신 내주는 사람쯤으로 여겨지는 듯했죠.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 집에서 좀처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갔어요. 미영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가 더 아팠습니다. 정성을 쏟아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핀잔뿐이었고 지갑을 열어도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표정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미영은 시동생리가 다 돌아간 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홀로 마주하고 서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문득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무엇일까 하고요. 그러나 미영이 정작 가장 서러웠던 건 얄미운 시누이도 뻔뻔한 시동생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끝내 아무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었죠. 미영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의 얄미운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미영의 속을 새까맣게 태운 건 그 모든 걸 옆에서 다 보고도 입을 꾹 다물어버리는 남편이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시누이가 다 돌아가고 난 밤 미영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겨우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손목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마음속엔 하루 종일 삼켜온 말들이 목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미영은 그 곁에 조심스레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 동생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우리가 낸 병원비며 선물값이며 다 우리 돈으로 나가는데 생색은 동생들이 다 내잖아. 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돼? 말을 하는 미영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루 이틀 쌓인 서름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영은 남편이 단 한마디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 당신이 고생 많았지 하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짧게 한숨만 내쉬었어요. 또 그 얘기야? 엄마가 원래 저러시는 거 몰랐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무심한 말투에 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까지 차올랐던 말들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말을 이었죠.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동생들도 같이 좀 나눠서 하자는 거지. 나 혼자 다 떠안으니까 너무 지쳐서 그래. 그제야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은 미영을 힐끗 보더니 달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아내의 입을 막는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저러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당신이 참으면 다 조용히 넘어가는데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래. 당신이 참으면 조용히 넘어간다는 말. 미영은 그 말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결국 이 집안의 평화라는 건 오롯이 미영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으니까요. 아무도 미영에게 고맙다 하지 않았고 아무도 미영의 지친 어깨를 봐주지 않았어요. 그저 미영이 입을 다물고 참아주는 것만이 이 집안이 원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입술을 애써 다물었어요. 여기서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미영은 힘없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나도 이 집 식구인데, 나도 사람인데.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미영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마치 다 이해한다는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동생들도 다 알아줄 거야. 지금은 몰라도 세월 지나면 당신 고생한 거 다 알아줄 날이 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응? 나중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나중을 위해 미영은 오늘도 자기 마음을 통째로 접어야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벽 쪽으로 돌아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 나중이라는 게 정말 오기는 오는 걸까? 아니면 그저 오늘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던지는 빈말에 불과한 걸까 하고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서도 두 사람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이불 끝을 꼭 그어쥐었습니다. 그렇게 미영은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이 집안의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 큰 바람은 어느 평범한 저녁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미영은 여느 때처럼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갓 지은 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참이었죠. 안방에서는 시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이따금 뉴스에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미영은 그날 저녁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미영은 국자를 든 채 급히 방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채 소파에서 스르르 미끄러지고 계셨던 거예요. 얼굴 한쪽이 축 늘어져 있었고 입은 힘없이 벌어져 있었죠. 무언가 말을 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웅얼웅얼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미영은 들고 있던 국자를 내던지고 달려가 시아버지를 붙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몸은 힘없이 미영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팔이며 다리며 한쪽이 아예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미영의 심장이 쿵쿵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미영은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미영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도 못하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어요. 미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쥔 채 쉬지 않고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요. 시아버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질 때마다 미영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까지 미영은 시아버지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시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어요. 미영도 그 뒤를 따라 얼른 올라탔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미영은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곧장 검사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창백하게 느껴졌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불안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한 그 정적 속에서 미영은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켰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검사를 마친 의사가 굳은 얼굴로 복도에 나왔습니다. 미영은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다가갔어요.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주 위중하십니다. 한시가 급해요. 곧바로 중환자실로 모시고 긴급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 여기 수술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주셔야 해요. 그 말에 미영은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중환자실, 긴급 수술. 그 무겁고 서늘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동안에도 미영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도무지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저녁 뉴스를 보며 혀를 차시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사경을 헤매게 되다니요. 미영은 펜을 쥔 손을 몇 번이나 고쳐 잡아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수술실로 옮겨지고 미영은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든 미영은 얼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가 수술을 받고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얼른 부축해 겨우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셨어요. 이윽고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남편이 절이 되었으니 자식들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래.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 어서 좀 병원으로 와다오. 응? 엄마 무서워서 그래. 얼른 좀 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딸에게 걸고 끊었다가 다시 아들에게 걸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자식들 목소리라도 들으면 이 무너지는 마음을 조금은 붙들 수 있을까 싶었던 거죠. 수술실의 빨간 불빛이 켜진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그 애타는 목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서 미영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여윈 등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의식을 온전히 되찾지 못한 채 몸 한쪽이 마비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야 했어요. 언제 깨어나실지, 앞으로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운 시어머니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그 다급한 전화에도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자식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꼭 와줄 거라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울린 뒤에야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지금 회사야. 아, 그 얘기? 나도 밤새 걱정했지. 그런데 엄마, 나 지금 진짜 큰 프로젝트 마감이라 도저히 자리를 못 떠. 이거 펑크 나면 나 잘릴 수도 있어. 아버지 옆에 새언니 있잖아. 새언니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회사 마감이라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얘야,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야 하지 않겠니? 잠깐이면 돼. 잠깐만이라도 와서 아버지 손 한번 잡아드리고 가. 하지만 신우이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간다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 어차피 의식도 없으시다며. 나 여기서 잘려서 애들 학원비도 못 대는 게 더 큰일이야.
나중에 마감 끝나고 주말에 시간 봐서 갈게. 끊어, 나 바빠. 뚝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의 그 매몰찬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저러면 그래도 아들은 다를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아들, 그러니까 시동생은 신호가 몇 번 울리다 끊긴 뒤 한참 만에야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지방에 출장 내려와 있어서요. 하필 이런 때에. 여기 일이 다음 주는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올라가서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아버지 병원비 같은 건 형님이 알아서 하시죠? 시어머니는 가슴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가 죽다 살아났다는데 걱정보다 먼저 나온 말이 병원비를 형에게 떠넘기는 이야기라니요. 시어머니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얘야, 출장이 그렇게 급한 거니?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알기나 하니.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짬을 낼 순 없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시동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내팽개치고 올라가면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간병이야 형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저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고는 아들 역시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딸도 아들도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지금은 못 간다고, 간병은 큰 며느리가 하면 된다고요. 시어머니는 텅 빈 중환자실 대기실 의자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쳐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좋은 옷 한 벌 못 사 입고 먹고 싶은 것 한 번 제대로 못 사 먹으며 오로지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죽다 살아난 이 순간 그 자식들 중 누구 하나 달려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이었어요. 회사에 급히 반차를 내고 죽 한 그릇과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겨 병원으로 달려온 거였죠. 미영은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얼른 다가가 그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죠?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미영이 따뜻한 죽그릇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참았던 무언가가 울컥 치미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미영의 손을 맞잡은 시어머니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그렁그렁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병실 문을 두드리는 자식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마감이 끝나면 오겠다던 딸도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오겠다던 둘째 아들도 시간이 흘러도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텅 빈 병실을 지킨 사람은 결국 맏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교대로 병실을 지켜주긴 했지만 낮이고 밤이고 그 곁을 촘촘히 메운 건 언제나 미영이었죠. 미영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갔어요. 아침이면 병실에서 눈을 떠 시아버지의 상태를 살피고 간호사에게 밤새 일을 인계한 뒤 부랴부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종일 회사 일에 시달리다가도 점심시간이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는 즉시
미영은 집이 아니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마다 시아버지가 드실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고 갈아입힐 옷가지를 챙겨 병실로 달려간 거죠. 밤이 되면 미영의 진짜 하루가 다시 시작됐어요. 시아버지는 몸 한쪽이 마비된 탓에 혼자서는 돌아눕는 것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영은 두어 시간마다 일어나 시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레 돌려드렸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 등을 살살 주무르고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렸죠. 시아버지가 대소변을 지리시면 미영은 한밤중에도 두말 없이 기저귀를 갈고 몸을 정갈하게 씻겨드렸습니다. 냄새가 배어도 손이 부르터도 미영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밤을 새우다 보니 미영의 두 눈은 늘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끼니는 병실 한 구석에서 식은 김밥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 잠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쪽잠으로 겨우 이었어요.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지친 나머지 시아버지의 죽을 데우다 그대로 벽에 기대선 채 깜빡 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은 정신을 다잡았어요. 여기서 자기까지 쓰러지면 이 병실을 지킬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몸이 고된 것보다 미영을 더 힘들게 한 건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미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실 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신우이가 혹은 시동생이 미안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끔 울리는 전화도 병문안을 오겠다는 연락이 아니라 아버지 좀 어떠시냐는 형식적인 안부가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며칠에 한 번이었죠. 그렇게 며칠에 한 번 오는 안부 전화조차 뜸하던 어느 날 신우이와 시동생이 병실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병문안을 온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두 사람은 값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를 달랑 들고 와서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효자효녀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작 못 와서 죄송해요 하며 손을 붙잡는 신우이의 모습은 곁에서 보기에도 어찌나 그럴듯하던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신우이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시계를 보더니 미영을 한쪽으로 부르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우리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이만 가봐야 해요. 아버지 간병은 새언니가 잘하고 있으니까 든든하네. 역시 큰 집이 있어야 한다니까. 우리 목까지 새언니가 좀 고생해줘요. 응? 시동생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형수님만 믿어요. 저희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는 못 와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들어올 때처럼 바람같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로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미영은 텅 빈 병실 문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미영의 모습을 시어머니는 병실 한쪽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라고만 여겼어요. 맏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미영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낯설고도 서늘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밤중 미영이 축 처진 시아버지의 몸을 힘겹게 돌려 눕히는 그 야윈 등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감싸고 돌던 딸과 둘째 아들이 과연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자기 대소변을 받아내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답은 굳이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바쁘다며 출장 중이라며 전화 한 통으로 제 아버지를 외면하던 그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그토록 예뻐하고 그토록 편들어 주었던 그 자식들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 자기가 정성을 쏟아부은 자식들은 정작 병든 자기를 헌신짝처럼 내버려 둘 것이고 늘 며느리라며 박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이 사람만이 끝까지 곁에 남을 거라는 사실. 그 서늘한 깨달음이 시어머니의 가슴 한복판을 서서히 파고들었어요. 지난 세월 자기가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느리다고 타박하던 일, 동생들한테 고마운 줄 알라며 면박을 주던 일. 그 모든 장면이 이제와 부메랑이 되어 시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어요. 시어머니는 이불 밖으로 나온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병실 안에는 미영이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는 물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어요. 그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오래도록 어둠 속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미영은 병실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한 참이었습니다. 미영이 나서기 전 시어머니의 아침상까지 차려두고 간 뒤였죠. 병실 한쪽 협탁 위에는 미영이 정성껏 차려놓은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쌀밥에 따뜻한 미역국,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 몇 가지였어요. 밤을 꼬박 새운 사람이 언제 이런 것까지 차려두고 갔나 싶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을 한술 떠 입에 넣는 순간 목이 콱 메어왔습니다. 국간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자기 입맛을 훤히 꿰고 있는 그 손맛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 미영이 차려준 밥을 이렇게 마음 편히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시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날의 기억들이 밥알처럼 하나둘 목에 걸려왔어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던 며느리의 구분 등, 손이 느리다고 타박하고 동생들한테 고마운 줄 알라며 면박을 주던 자기 자신의 모진 목소리. 딸에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며 감싸고 돌면서 며느리에게는 종처럼 부리기만 했던 그 편애의 세월. 그 모든 장면이 이제와 시어머니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미영은 그 모진 대접을 받고도 병상의 시아버지를 위해 밤을 새워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자기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새벽같이 일어나 이렇게 따뜻한 밥상까지 차려두고 나갔죠. 반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딸과 아들은 아버지가 죽다 살아났는데도 전화 한 통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떨리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뜨거운 것이 왈칵 두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병실 안에 나지막한 흐느낌이 번져나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눈물은 처음이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고 박대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이 집안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니요. 그 사실을 이제야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나서야 깨달은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저녁 미영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퇴근하자마자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온 미영은 시어머니의 눈이 벌겋게 부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미영이 놀라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미영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거칠어지고 부르튼 그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못된 시험이었다. 그런데도 너는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그 뜻밖의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10년 넘게 며느리라며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 나온 사과였으니까요. 미영의 눈에도 어느새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서러웠던 세월이, 억울했던 순간들이 그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미영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미영의 부르튼 손이 꼭 포개졌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나눈 두 사람으로 그렇게 이날 밤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고부의 연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별빛이 내려앉았고 병실 안에는 두 여인의 나지막한 울음소리만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미영과 시어머니의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몸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고 시간이 갈수록 기력은 조금씩 쓰러져 갔어요. 그렇게 꼬박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그 1년을 미영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곁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새벽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도 역시 미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미영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더니 겨우겨우 입을 움직여 무언가 말씀하려 애쓰셨습니다. 소리는 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미영은 그 입모양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끌어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토록 콧배기도 비치지 않던 자식들이 그제야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1년 동안 병문안 한 번을 제대로 오지 않던 시누이와 시동생이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미영이 알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누이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영정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하며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사정을 모르는 문상객들은 하나같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어요. 저 딸이 참 효녀네. 얼마나 애틋했으면 저리 우나 하고요. 시동생 역시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슬픔에 잠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미영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아버지 대소변 한 번 받아낸 적 없고 밤 한 번 세워 지킨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 눈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효녀가 되어 눈물바람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부엌 한쪽에서 육개장을 나르고 조문객을 맞이하며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와 시동생의 위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상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슬픔에 잠긴 척 이런 말을 흘리고 다녔어요. 글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갑자기 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큰 집에서 제대로 못 모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간병을 좀 더 잘했으면 몇 년은 더 사셨을 텐데. 그 말을 전해 들은 미영은 들고 있던 육개장 그릇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년을 밤낮 없이 매달려 병수발을 든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큰 집 탓이라니요. 자기들은 전화 한 통으로 아버지를 외면해 놓고 정작 그 모든 굳은 일을 도맡은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어요. 미영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서러움에 목이 콱 막혀왔어요. 바로 그때 미영의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그 뻔뻔한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딸과 아들에게 달려가 호통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시어머니는 대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미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러곤 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참아라. 오늘만 참자. 저것들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나는 다 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난 1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그러니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미영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 순간 단 한 사람, 시어머니만이 자기 편에 서서 진실을 알아주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꼭 잡았어요. 장례식장의 불빛 아래 두 여인은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위선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에는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진심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날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시어머니와 미영은 서로의 손을 통해 말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에도 미영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여전히 한 집에서 모시며 끼니를 챙기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까지 모두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미영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었죠. 한 지붕 아래 살아온 두 사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넘어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시누이와 시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살갑게 거는 법이 없었고 명절이 되어야 빈손으로 어슬렁 찾아와 미영이 차린 상만 배불리 받아먹고는 설거지 한 번 거들지 않고 홀연히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상이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큰 집이 예전만 못하네 하며 은근한 핀잔을 얻는 통에 미영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 기일을 딱 일주일 앞두고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미영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시누이는 안부 몇 마디를 건네는 척하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어요. 새언니, 다음 주가 아버지 첫 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내가 친척 어르신들을 좀 모실까 해요. 아버지 첫 제사인데 그래도 식구들 다 모여서 제대로 지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상을 좀 넉넉하게 차려줘요. 꼬치전이랑 동태전도 푸짐하게, 갈비찜도 하고 과일도 좋은 걸로다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영이 잠시 머뭇거리자 신우이는 한숨을 살짝 섞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새언니 설마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첫 제사인데 큰 집이 좀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친척 어른들 오셨는데 상이 허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우리 큰집 체면이 깎이는 거죠. 나야 뭐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알아서 잘 차려줄 거라 믿어요. 겉으로는 새언니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모든 부담을 미영에게 떠넘기는 말이었어요. 미영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는 전화 한 통으로 등을 돌리더니 이제 와 첫 제사를 핑계로 자식된 도리를 운운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동서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역시 안부를 살뜰히 묻는 말은 없었어요. 돈도 큰 집이 다 내고 음식도 큰 집이 다 하고 자기들은 그저 몸만 와서 상을 받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어이가 없어 한동안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큰 집이란 그저 편하게 기대기 좋은 언덕짐으로만 여겨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다 끊고 난 뒤 미영은 부엌 식탁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지난 1년, 아니 시집 온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홀로 부치던 전, 밤새 받아내던 병수발, 장례식장에서 뒤집었었던 억울한 누명.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온 자기 자신이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서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지만 미영은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안방에서 나오시던 시어머니가 그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어느새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과 작은 아들네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한 집 식구인 며느리에게 어떤 식으로 짐을 떠넘기는지 그 속내를 두 귀로 똑똑히 확인한 거였죠. 평생 감싸고 돌던 자식들의 실체가 이제는 눈에 훤히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앉아있는 미영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며느리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서늘하면서도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무거운 공기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시어머니가 이윽고 미영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미영은 그 말뜻을 얼른 헤아리지 못해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세월 네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두 눈으로 다 봤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혼자 부엌에 붙어 있고 아버지 병수발도 밤낮 없이 너 혼자 다 들었지. 그런데도 저것들은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이제 와 제사상까지 떠넘기는구나. 자식이라고 감싸고 돌던 내가 다 부끄럽다. 미영아, 우리가 언제까지 그 녀석들 손발 노릇을 해줘야 하겠니? 미영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늘 딸과 아들을 먼저 감싸던 분이 이제는 며느리인 자기 편에 이렇게 굳게 서주다니요. 미영은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님, 겨우 입을 뗀 미영의 목소리는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낮게 말을 이었어요. 울지 마라. 이제 울 일은 다 지났다.
지금까지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내가 다 생각해둔 게 있어. 너는 그저 나만 믿고 따라와 주면 돼.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에는 지난날의 무기력함 대신 서늘하고도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무언가 단단히 마음을 굳힌 사람의 눈빛이었죠. 미영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계획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저는 어머님만 믿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안방에 마주 앉아 오래도록 머리를 맞댔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지만 방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미영의 눈은 점점 커졌고 이내 두 사람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계획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신우이에게도, 시동생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조차도요. 미영은 잠시 남편에게 귀띔이라도 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늘 당신이 좀 참아하며 회피하기만 하던 남편이 이 일을 안다면 분명 또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이번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두 사람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기일이 다가오는 며칠 동안 미영과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굳은 약속의 눈빛이었죠. 두 사람만이 아는 그 비밀이 지난 세월의 서름을 견뎌낸 고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여물어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미영은 이날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부엌을 가득 메웠겠죠. 하지만 그날 아침 미영의 집 부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프라이팬도 대야도 장바 온 재료도 그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미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곱게 외출복을 차려입으시고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옅게 화장까지 하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그날이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제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큰 소리치며 불러 모은 친척 어른들이었어요. 오랜만에 큰집 제사에 초대받은 친척들은 저마다 반가운 얼굴로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도 빈손으로 어슬렁 따라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신우이였습니다. 늘 이맘때면 집 안가득 풍기던 그 고소한 전 냄새가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냄새가 왜 안 나지? 신우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야 할 거실 한복판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병풍도, 제기도, 음식도 그 무엇 하나 놓여있지 않은 휑한 거실이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친척 어른들도 그 광경을 보고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분명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먼 길을 왔는데 상은커녕 물 한 그릇 놓여있지 않았으니까요.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신우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기가 큰 소리치며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되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새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아버지 첫 기일인 거 뻔히 알면서 상을 하나도 안 차렸다고요? 친척 어른들 다 오셨는데 이게 무슨 창피야. 시동생도 당황한 얼굴로 거들었어요. 형수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사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식구들과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영에게 쏠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영은 그 따가운 눈초리에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부터 늘어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의 미영은 달랐습니다. 미영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그들을 마주했어요.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시어머니의 모습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어리둥절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딸과 아들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미영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은 마치 굳게 뭉친 하나의 편처럼 보였어요. 미영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삼켜왔던 말을 이제야 꺼낼 차례였어요. 오늘부터 이 집에 재산은 없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지켜보던 친척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제사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오늘 저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차리지 않을 거고요. 지난 세월 저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는 동안 아가씨는 도련님은 대체 어디 계셨나요? 아버님 병상을 지킨 것도 마지막을 함께한 것도 저와 어머님뿐이었어요. 친척 어른들 앞에서 조목조목 짚어나가는 미영의 말에 신우이와 시동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어라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오늘 제사는 없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 며느리랑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갈 거다. 너희끼리 이 상을 차리고 싶거든. 지금이라도 장을 받아 직접 차리려무나. 나는 이제 산 사람 노릇 좀 하고 살란다.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미영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식구들과 친척들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나란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어요. 집을 나선 미영과 시어머니는 미리 예약해둔 한우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식당의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두 사람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 세월 짓눌러 오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은 가장 좋은 부위로 한우를 넉넉히 주문했어요. 불판 위에서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미영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시어머니의 앞접시에 정성껏 올려드렸어요. 어머님, 어서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그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래도록 음미했습니다. 그러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지막이 중얼거리셨어요. 세상에,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거였구나.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걸 이제야 먹어보는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영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쌈을 싸주며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를 나눴어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도란도란 오갔고 방 안에는 따뜻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미영은 문득 휴대폰을 꺼내 잘 차려진 고기상 앞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러곤 잠시 망설이다 그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도 덧붙였어요. 제사 음식은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저희는 산 사람 밥 먹으러 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그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은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이어갔어요. 한편 텅 빈 거실에 남겨진 식구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척 어른들 보기에 이런 망신이 없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고 시동생은 애꿎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단톡방에 올라온 그 사진을 발견하고는 두 사람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한우 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다고? 아버지 제삿날에? 시누이는 사진을 확대해 식당 간판까지 확인하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씩씩거리며 그 뒤를 따랐어요. 친척 어른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대충 둘러대고 세 사람은 곧장 차를 몰아 한우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과 시어머니가 도란도란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식당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씩씩거리는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조용하던 식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시동생이 대뜸 언성을 높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식당이 떠나가라 컸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버지 첫 기일에 제사상을 안 차려?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와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친척 어른들 다 계신데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시누이도 질세라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새언니 정말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까지 꼬드겨서 이런 망신을 줘요? 엄마도 정말 새언니랑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도 놀라 다가와 상황을 살폈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영은 이 소란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껏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늘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기만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의 두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단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는 딸과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여셨어요.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손님들도 종업원도 그리고 씩씩거리던 시누이와 시동생마저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의 입을 바라보았어요. 자리에서 일어선 시어머니는 잠시 딸과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회한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못난 것들아,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식당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늘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약하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호통이 나오자 시누이와 시동생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1년 니들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알아. 네 아버지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 니들 중에 누구 하나 병실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 마감이 바쁘다고 출장 중이라고 전화 한 통으로 아버지를 나 몰라라 한 게 바로 니들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의 서러움이 다시 밀려오는 듯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네 아버지 대소변을 받아낸 게 누군 줄 알아? 밤을 새워가며 몸을 닦고 욕창 안 생기게 등을 주무른 게 누군 줄 알아? 다 큰며느리야. 니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던 이 큰며느리가 네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 지켰단 말이야.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종업원들도 모두 숨죽인 채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동생은 슬그머니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니들이 뭐라고 하고 다녔는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큰 집에서 제대로 못 모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벌 받을 것들아. 병실 근처에도 안 오던 것들이 사람들 눈 있는 데서는 효자 효녀인 척 눈물이나 짜고 말이야. 니들이 정말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호통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아주고 감싸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내고 계셨어요. 신우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회사 일도 바빴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단칼에 잘랐어요. 사정? 그래, 니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사정이 있었지. 그럼 큰며느리는 사정이 없어서 그 고생을 다 한 거야? 걔도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병실 지키고 그 와중에 살림까지 다 했어. 니들이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때 걔는 병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네 아버지를 지켰다고. 그런데 이제 와 제사상까지 떠넘기고 그마저도 안 차렸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미영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곤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큰며느리가 내 진짜 자식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큰며느리야말로 내 자식이야. 니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이제 큰며느리랑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거다. 그 말에 미영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집온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마주 꼭 잡았어요.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듯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온통 자기들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힌 채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곁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천천히 끌어당기셨어요. 그러곤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넣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려는 듯한 결연한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신우이와 시동생은 영문을 몰라 그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듯 봉투의 모서리는 살짝 달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시더니 딸과 아들을 향해 천천히 밀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어디 한번 열어들 봐라. 신우이와 시동생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부동산 관련 서류였어요. 신우이가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어느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증여 서류잖아요? 그것도 새언니 앞으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동생도 서류를 낚아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땅을 모두 미영에게 넘긴다는 증여 서류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눈독을 들이던 이 집이랑 시골 땅, 내가 이미 작년에 큰 며느리한테 다 넘겼다.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야. 이제 그 재산은 오롯이 이 사람 거란 말이다. 그 말에 신우이와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들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신우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아버지랑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걸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다 줘요? 우리는 자식이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시동생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이건 무효예요. 이렇게 함부로 넘기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써서라도 다 돌려받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핏대를 세우며 대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내려다보셨어요. 자식? 니들이 언제 자식 노릇을 했는데? 네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물 한 모금 떠다 준 적 있어? 나 아플 때 병원 한번 데려다 준 적 있냐고. 명절에 빈손으로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좋은 일 있을 때만 자식인 척 얼굴 비추던 게 니들이야. 그런 니들한테 내가 왜 이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지난 세월 쌓여온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신우이와 시동생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이건 홧김에 한 게 아니야.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다 상의해서 정한 일이다. 네 아버지도 눈 감기 전에 큰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우리 재산은 큰 며느리 몫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건 나 혼자 정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네 아버지의 뜻이기도 한 거야.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에 신우이와 시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평생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들 것으로 여겨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쩌면 두 사람이 그토록 효자효녀인 척 굴었던 것도 결국은 이 재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오히려 깊은 씁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낳아 길렀는데 결국 남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펐던 거죠. 이제 알겠니? 재산이 없다니까 니들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구나. 그게 바로 니들의 진짜 속마음이었어. 나는 오늘 니들의 그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러곤 미영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식당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는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노리던 것이 손안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어요.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신우이는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부모의 재산이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신우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동생 부부도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뒤늦게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치셨어요. 지난 세월 자식들 앞에서는 늘 마음이 약해지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2번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재산 없다니까 그제야 잘하겠다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진작에 그 마음에 반이반만이라도 있었으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외롭게 가시진 않았을 거다. 다 늦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고는 미영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셨습니다. 2 사람은 넋이 나간 자식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미영의 남편이었어요. 기일 당일 집에 있다가 뒤늦게 이 소동을 전해 듣고 부랴부랴 식당으로 달려온 거였죠. 남편은 주저앉아 있는 동생들과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형을 보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매달렸어요. 형? 형이 좀 말려봐요. 엄마가 재산을 다 형수한테 넘겼대요. 이게 말이 돼요? 형도 자식인데 형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늘 너만 참아라, 나중에 다 알아줄 거야 하며 회피하기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텅 빈 제사상과 아내가 남긴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남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비겁하게 등을 돌려왔는지를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매달리는 동생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지난 1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다 봤어. 아버지 병수발도 이 집 살림도 다 혼자 짊어졌지.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뭘 했는데? 나는 그런 너희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어머니 결정이 100번 오라. 그 말에 동생들은 물론 미영마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성큼성큼 걸어와 미영의 곁에 나란히 섰어요. 그러곤 아내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못났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랑 당신 곁에 내가 있을게.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듣게 된 거였어요. 미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2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주저앉은 자식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할 얘기 다 끝났으면 니들은 이만 가봐라. 우리는 아직 저녁도 다 못 먹었으니. 그리고 앞으로 이 어미 볼 생각 있거든. 사람 도리부터 배워서 와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미영과 남편을 데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넋이 나간 동생들은 차마 따라 들어오지도 붙잡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결국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자리에 앉자 불판 위에서는 여전히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의 앞접시에 나란히 올려주셨습니다. 그러곤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자, 어서들 먹자.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오늘은 우리 셋이서 마음 편히 실컷 먹자꾸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 안가득 정답게 번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상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훨씬 값진 법이지요. 오랜 세월 홀로 짓눌려 있던 미영은 마침내 진짜 자기 편이 되어줄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그 따뜻한 한우집에서 피어난 세 사람의 웃음은 오래도록 잦아들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그 한우집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화려한 제사상보다 살아있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고기 한 점이 훨씬 값지다는 그 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미영 씨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일을 도맡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는 분들 말이에요. 반대로 정작 힘든 순간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눠 가질 것이 생기면 그제야 슬그머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핏줄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시어머니와 미영 씨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넘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사이가 된 것처럼요. 혹시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가족이 있으신지,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따뜻한 고기 한 점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지 오늘 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을 혹은 여러분만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도 따뜻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